자, boost.so로 C++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을 시작해 볼 텐데요. 그 첫 번째 관문은 바로 동기 방식입니다. 이게 뭐랄까 가장 직관적이고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근데 오늘 저희는요, 이 방식의 아주 명확한 장점부터 시작해서 이게 왜 치명적인 단점을 갖게 되는지까지 샅샅이 파헤쳐 볼 겁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질문부터 한번 던져볼게요. 왜 네트워크 통신은 생각보다 이렇게 복잡할까요? 그냥 데이터 보내고 받으면 끝. 이렇게 간단하면 좋을 텐데 말이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갈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 복잡성의 중심에는 바로 TCP가 있습니다. TCP 자체는 정말 훌륭한 프로토콜이에요. 데이터를 아주 안정적으로 순서도 딱딱 맞춰서 보내주거든요. 여기 비유처럼 그냥 길다란 수도관 하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 수도관으로 물은 계속 콸콸 흘러오는데 도대체 어디까지가 A가 보낸 물 한 바가지고 어디부터가 B가 보낸 물 두 바가지인지 그 경계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 데이터의 경계가 없다는 점, 이게 모든 문제의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차근차근 단계별로 살펴볼 겁니다. 먼저 동기 방식의 기본 원리가 뭔지 딱 잡고 직접 에코 서버와 클라이언트를 만들어 보면서 감을 익힐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방금 말씀드린 데이터 스트림의 함정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알아보고 이 방식이 왜 게임 서버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되는지 파헤쳐 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핵심 API를 쫙 요약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입니다. 동기 방식의 기본 원리, 부제가 모든 걸 말해주네요. 한 번에 하나씩 처리하는 접근법, 정말 간단하고 명료하죠? 동기 방식의 핵심은 정말 이게 답니다. 어떤 함수를 불렀다? 그러면 그 함수가 자기 할 일을 완전히 끝낼 때까지 프로그램의 다른 모든 건 그대로 올 스톱 상태로 기다리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하고 직관적이죠? 코드의 흐름을 그냥 위에서 아래로 쭉 따라가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을 처음 배울 때 이만한 출발점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이론은 알았으니 실제 코드로 옮겨볼 시간이죠. boost.so를 써서 클라이언트가 보낸 메시지를 그대로 메아리처럼 돌려주는 아주 간단한 에코 서버와 클라이언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서버 코드에서 가장 핵심적인 첫 번째 지점입니다. 바로 acceptor.accept 함수. 이 함수가 호출되는 순간 서버 프로그램은 여기서 완전히 멈춰버립니다. 클라이언트가 접속을 시도할 때까지 정말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하염없이 기다리는 거죠. 바로 이게 동기 방식의 블로킹이라는 개념입니다. 클라이언트 접속에 성공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이번엔 socket.readSum이라는 함수에서 또 멈춥니다. 이제는 뭘 기다릴까요? 맞습니다. 접속한 클라이언트가 데이터를 보낼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여기서도 프로그램은 또다시 블로킹 상태에 빠집니다. 서버가 돌아가는 전체 흐름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1단계에서 준비를 하고 2단계에서 클라이언트가 접속할 때까지 블로킹하면서 기다립니다. 접속이 딱 되면 3단계에서 데이터가 올 때까지 또 블로킹하면서 기다리죠. 4단계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처리하고 전송한 뒤에야 비로소 6단계에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한 클라이언트를 완벽하게 처리하기 전까지는 다음 클라이언트는 아예 신경도 못 쓰는 아주 정직하고 순차적인 구조인 거죠. 클라이언트 쪽도 사정은 똑같습니다. socket.connect 함수로 호출해서 서버에 접속을 시도하는 바로 그 순간 클라이언트 프로그램도 여기서 딱 멈춰요. 서버가 연결을 받아주거나 아니면 실패해서 오류가 날 때까지는 꼼짝도 안 합니다. 클라이언트 흐름은 서버보다 훨씬 단순하죠? 연결하고 보내고 기다리고 받고 끝. 하지만 이 단순한 과정 곳곳에도 어김없이 블로킹이 숨어 있습니다. 메시지를 보낼 때도 전송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요. 응답을 받을 때도 데이터가 도착할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려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동기 방식의 기본 흐름은 다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까 맨 처음에 던졌던 지문, TCP의 복잡성 문제가 스멀스멀 고개를 듭니다. 바로 데이터 스트림의 함정이죠. 이 슬라이드 하나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서버에서 헤더1 헬로 월드랑 헤더2 게임 데이터 이렇게 두 개의 완벽한 메시지를 보냈다고 쳐보죠.
근데 클라이언트가 받는 데이터는 이런 식일 수 있다는 거예요. 데이터가 중간에 뚝 잘리거나 아니면 여러 개가 막 뒤죽박죽 합쳐져서 도착할 수 있습니다. 왜냐? TCP는 데이터의 순서만 보장해 줄 뿐 여기까지가 하나의 메시지입니다라는 경계는 전혀 알려주지 않거든요. 이걸 대체 어떻게 의미 있는 단위로 다시 조립해야 할까요? 해결책은 우리끼리 규칙, 즉 프로토콜을 정하고 패킷 처리기를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모든 메시지는 무조건 8바이트짜리 헤더로 시작한다 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이 헤더 안에는 이 메시지의 전체 길이는 얼마다, 이 메시지는 무슨 종류다 같은 정보가 들어있고요. 그럼 이 로직대로 가는 겁니다. 첫째, 최소한 헤더 크기인 8바이트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린다. 둘째, 헤더를 읽어서 전체 길이를 알아낸다. 셋째, 그 길이만큼의 데이터가 전부 도착했는지 확인하고, 넷째, 다 도착했으면 하나의 완전한 패킷으로 싹둑 잘라내서 처리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처리한 패킷은 버퍼에서 지워주고요.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 그 뒤죽박죽인 데이터 스트림 속에서 의미 있는 데이터 덩어리들을 건져낼 수 있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본 동기 방식과 이 패킷 처리 로직, 꽤 그럴듯해 보이죠? 하지만 이제 이 단순함이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 특히 게임 서버라는 아주 극한의 환경에서 어떤 치명적인 약점을 드러내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게임에서는 응답 속도가 생명입니다. 이 차트 좀 보세요. 1초에 화면이 60번씩 바뀌는 FPS 게임에서는 플레이어의 입력이 16밀리초 안에 처리되어야 쾌적하다 하고 느낍니다. RTS는 50밀리초, MMORPG도 100밀리초를 넘어가면 사람들은 바로 렉 걸린다고 느끼기 시작하죠. 이게 우리가 반드시 맞춰야 할 기준선입니다. 그런데 동기 방식에는 이 기준을 절대로 맞출 수 없게 만드는 아주 고질적인 원흉이 있습니다. 바로 선두 차단, 영어로는 Head Overline Blocking이라고 하죠. 이름 그대로예요. 줄의 맨 앞에 있는 느려터진 녀석 하나 때문에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같이 기다려야 하는 바로 그 상황을 말합니다. 자, 이런 시나리오를 한번 상상해보죠. 한 플레이어가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여러 행동을 막 입력했어요. 어떤 건 5밀리초면 처리되는 빠른 행동이고 어떤 건 100밀리초나 걸리는 꽤 무거운 행동입니다. 동기 방식 서버는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요? 네, 아주 정직하게 순서대로 하나씩 처리하겠죠. 자, 결과는 어떨까요? 바로 이겁니다. 보세요. 맨 마지막에 입력됐던 이동 요청. 이거 원래 5밀리초면 끝날 아주 간단한 작업이었잖아요. 그런데 자기 앞에 있던 무거운 작업들, 공격하고 마법 시전하고 이거 다 끝날 때까지 그냥 꼼짝없이 기다려야만 했던 거예요. 결국 총 165밀리초나 걸려서야 겨우 처리된 거죠. 아까 저희가 봤던 FPS 게임 목표 지연 시간이 얼마였죠? 16밀리초였어요. 이걸 무려 10배나 넘어버린 겁니다. 이러면 플레이어는 그냥 렉 걸리네? 하고 바로 게임 꺼버리겠죠? 뭐 당연한 결과입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 동기 방식은 게임 서버에서 크게 3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첫째, 방금 보신 선두 차단 때문에 플레이어가 느끼는 끔찍한 렉. 둘째, 확장성의 한계. 한 클라이언트를 처리하는 동안 서버 전체가 멈추니까 수백 명을 감당하려면 스레드를 수백 개 만들어야 하는데 이건 자원 낭비가 너무 심하죠. 그리고 셋째, 블로킹 I/O와 게임 루프의 충돌. 여기서 I/O, 즉 데이터를 읽고 쓰는 작업이 게임의 심장인 게임 루프를 멈춰버리니까 게임 전체가 뚝뚝 끊기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자, 이제 동기 방식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다루었던 부스트 ASO의 핵심 API들을 빠르게 정리하면서 마무리할게요. 일종의 요약 노트, 치트시트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바로 이 4가지 클래스가 동기 방식 코드의 뼈대입니다. I/O 컨텍스트는 모든 입출력 작업의 실행 환경을 제공하는 엔진, 심장 같은 존재고요. 엔드포인트는 IP 주소와 포트 번호, 즉 주소를 나타내고, 액셉터는 서버에서 연결을 기다리는 문지기, 그리고 소켓은 실제 데이터가 오가는 통신 채널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함수들이 바로 동기 방식의 블로킹을 만들어내는 주역들이라고 할 수 있죠. Accept, Connect, Read Some, Write. 이 4가지 모두 자신의 작업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프로그램의 실행을 멈추고 기다린다는 공통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기 방식, 분명 이해하기는 정말 쉽고 코드를 짜기도 편합니다.
하지만 그 단순함의 대가로 실시간 성능과 확장성이라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모두 잃어버리는 걸 확인했습니다. 특히 게임 서버 같은 환경에선 이건 정말 치명적이었죠. 그렇다면 질문은 명확해집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더 나은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해답은 바로 다음 시간에 저희가 다룰 비동기 프로그래밍에 있습니다.